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등 돌려진 순간 세상은 멈춘 것만 같습니다. 배신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던 안전망과 자존감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기력함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숨을 쉬고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깨진 신뢰의 조각을 하나씩 정리하고 다시 나 자신을 믿으며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회복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치유를 위한 그 첫걸음을 지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배신의 본질, 신뢰라는 이름의 무거운 약속. 배신이 우리에게 그토록 뼈아픈 이유는 단순히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었던 신뢰라는 무거운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을 약속할 수 있는 동물로 정의했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따라서 배신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그 약속을 지탱하던 상대방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공유했던 시간의 의미를 무너뜨립니다. 믿었던 세계가 붕괴될 때 우리는 깊은 혼란에 빠지며 자신이 알던 세상이 가짜였을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배신을 통해 약속의 무게와 인간 의지의 취약성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파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필연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폐허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말입니다. 이 상실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배신이 뼈아픈 이유는 단순한 기대의 어긋남이 아니라 우리가 맺었던 굳건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챕터 2. 상실의 단계, 부정과 분노의 파도. 배신을 당한 직후 우리는 감정의 거대한 폭풍 속에 던져집니다. 정신의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제시한 슬픔의 5단계는 배신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파도는 바로 부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리 없어라며 현실을 거부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부정이 거치고 나면 두 번째 파도인 분노가 맹렬하게 밀려옵니다. 나를 기만한 상대방을 향한 분노는 때로는 스스로를 향한 자책으로 변질되어 마음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왜 그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어리석게 믿었는지 자문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음을 알리는 영혼의 경보음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분출하고 경험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와 치유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통과 이래입니다. 챕터 3. 사회적 계약의 파기. 왜 우리는 깊게 절망하는가? 우리가 배신 앞에 깊게 절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의 상처를 넘어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규범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인간이 야만의 상태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와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신은 바로 이 신성한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 선언입니다.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상대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포식자로 돌변할 때 우리는 원초적인 공포와 마주합니다. 규칙이 무너진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극도의 경계심과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루소의 철학적 통찰을 빌리자면 배신은 한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자체를 뒤흔드는 폭력입니다.
이처럼 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이기에 배신감은 단순한 슬픔이나 화를 넘어 인간 존재의 토대를 잃어버린 듯한 뼈아픈 절망과 무기력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챕터 4. 감정의 수용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 배신의 충격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종종 감정을 회피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바쁘게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자극을 찾아 슬픔을 마취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린 채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비참한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내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첫 단추입니다. 감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고통의 바다에 기꺼이 몸을 담그는 행위입니다. 눈물이 나면 마음껏 울고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종이에 쏟아내십시오.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골문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소독의 시간과 같습니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포로가 아닌 주인이 되어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세요. 아픔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챕터 5. 경계 세우기. 나를 지키는 울타리. 감정을 충분히 수용했다면 이제는 무너진 마음의 영토에 새로운 경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배신은 타인의 과제와 나의 과제가 뒤엉켜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잘못된 선택이자 그가 감당해야 할 그의 과제입니다. 반면 이 상처로부터 나를 어떻게 치유하고 보호할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과제가 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헌신이나 맹목적인 믿음 대신 나 자신을 존중하며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내면의 통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아들러의 지혜처럼 나와 타인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단단한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챕터 6. 용서의 재정의. 나를 위한 선택. 배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난해한 주제는 단연 용서일 것입니다. 흔히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인간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행위에 영원히 종속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구원이 바로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즉, 용서는 배신자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갇힌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주체적인 결단입니다.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와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내 삶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과거가 아닌 건설적인 미래로 돌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렌트의 통찰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상처의 감옥에서 영원히 죄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용서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가해자를 내 마음의 법정에서 내쫓고 오직 나의 평화와 새로운 시작만을 위해 용서라는 강력한 무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챕터 7. 로고테라피. 상처 속에서 의미 찾기.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로
의미 찾기를 강조하며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시련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시련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부여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끔찍한 시련 앞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배신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단순한 비극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는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프랭클의 가르침을 따라 배신당한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삶의 의미를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나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강인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은 치유의 에너지로 승화됩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상처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의미를 찾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챕터 8 미움으로부터의 해방, 마음의 짐 내려놓기.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작업은 바로 마음속에 따리를 튼 미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그 미움의 감정을 오래 품고 있을수록 정작 피폐해지는 것은 내 영혼입니다. 불교의 오랜 격언처럼 누군가를 향해 원한을 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며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와 가해자에게 고정시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나약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소중한 한정적 에너지를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않겠다는 현명하고 단호한 결정입니다. 억지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의 존재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밀어내고 그 빈자리를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따뜻한 기운으로 채우면 됩니다. 미움의 사슬을 끊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배신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맑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만의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챕터 9 관계의 재평가. 누가 내 곁에 남아야 하는가? 큰 상처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역설적으로 내 주변의 관계들을 선명하게 비춰주는 렌즈가 됩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는 동안 우리는 누가 진정한 내 편인지, 누가 그저 거칠애로 곁에 머물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관계를 양적인 기준이 아닌 질적인 기준으로 전면 재평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많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내 삶에 진정으로 가치를 더해주는 사람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적으로 만들거나 작은 약속조차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나의 상처를 조용히 품어주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솎아내고 건강하고 안전한 토양을 다지는 필수적인 가지치기 작업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비워두어야 비로소 나와 결이 맞는 진짜 인연들이 그 공간을 따뜻하고 다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챕터 10 다시 신뢰하기. 작고 안전한 시작. 사람에게 깊게 베인 상처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사람을 통해 치유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신 이후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은 깎아지른 절벽 앞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첫 단계인 기본적 신뢰, 내 불신의 시기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신은 이 기초적인 세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퇴행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갓난아기가 세상을 처음 배우듯 아주 작고 안전한 단계부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마음을 내어주거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지 관찰하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일관성을 천천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시 상처받게 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를 지켜낼 힘이 있다는 자기 확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는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단절된 세상과 나를 다시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챕터 11. 외상 후 성장, 상처 입은 치유자. 깊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이전의 상태로 단순히 되돌아가는 것을 넘어 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진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배신의 참담한 고통은 우리의 자아를 부수지만 그 부서진 틈새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어 내면을 확장시킵니다. 고통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타인의 슬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넓은 품을 갖게 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칼 융이 언급한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나의 흉터가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치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의 경험은 인간의 얄팍한 이기심과 취약성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견뎌낸 나 자신의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증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웬만한 비바람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그 흉터는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자 타인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지혜의 징표입니다. 챕터 12. 자기 연민의 힘, 나 자신에게 친절하기. 회복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스로를 위로하고 보듬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배신당한 사람들은 종종 상처를 입은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가혹하게 자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눈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프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여주는 따뜻한 태도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들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는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따스하게 품어줌으로써 스스로 치유의 주체가 되는 적극적인 자기사랑의 실천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진다 해도 나만큼은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챕터 13. 결론. 더 단단해진 당신을 향하여. 배신은 분명 우리 인생에 불쑥 찾아온 끔찍한 불청객입니다. 그것은 신뢰를 조각내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며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철학과 심리학의 지혜들이 증명하듯 이 상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영원히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나를 갉아먹는 원망에서 벗어나 용서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은 온전히 나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당신은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흉터를 안고도 세상을 향해 다시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여는 당신의 용기는 그 어떤 찬사보다 아름답습니다. 배신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더 단단해진 당신의 찬란하고 새로운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